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생명기술과 사회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생명기술의 활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농축산업 분야에서 식물공장, 그 다음에 제초제 저항성 물질이 있는 일반화된 표, 형질전환 동물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3개를 배우는데요.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여기는 책에는 없지만 바이오 메탄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네, 의료 분야에서 헬스케어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이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현재는 어떻게 하고 미래는 어떻게 하는지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기술과 융합에서는 바이오닉스, 스마트 헬스케어, 원격 진료에 대해 배우게 되고요. 생명기술의 발달과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GMO 작물이라든가 핵치환,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생명기술의 문제점 중에 생명경시, 인간의 존엄성 경시, 그다음에 생명의 빈익부, 부익부 형상, 생태계 파괴, 생명기술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 중에 연구자, 개발자, 기업, 국가에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서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영상 2개 올려올 건데요. 요거 여러분들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워포인트 자료 보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배우게 되면은 생명기술의 활용 분야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활용되는지, 농축산업, 에너지, 환경, 의료, 정보통신기술, 전자계 기술과 융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생명기술의 발달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단원, 중 3단원인데요. 여기서 228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배우게 되고요.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생명기술의 활용 분야 중에서 농축산업 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랜 옛날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6종, 전에 얘기했죠, 6종.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는 걸 육종이라 해서 통해서 품종을 개량하고 생산물을 늘려왔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에는 배운 것처럼 세포 융합 기술, 유전자 재조합 기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조직 배양 플러스 핵 이식 치환 기술 등을 이용해서 더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 제작으로 만들어진 형질 전환 동식물이에요. 첫 번째 벼가 나왔는데요. 이 벼는 제초제 저항성이 강화된 벼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농사 지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농사 지면은 혹시 텃밭 해보신 적 있나요? 텃밭? 밭농사나 농사 지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잡초입니다. 잡초. 어, 잡초를 그러면 사람이 뽑는 게 가장 좋은데요. 사람이 뽑으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철처럼 날씨가 더운 날 잡초 제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이 제초제를 뿌렸을 때, 제초제를 뿌렸을 때 일반 벼는 누렇게 변하지만 죽지 않는 저항성 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일반 벼라 생각하시면 잡초라 생각하시면은 예를 들면은 식물을 심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 잡초가 나겠죠. 그러면 일부러 다 뽑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전자 형질 변환 별을 만들면은 그 위에 농약을 뿌렸을 때 뭐만 죽고요. 여기 어, 잡초만 죽고 우리 농작물은 살아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여기 성질전환 벼 같은 경우에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는데 나머지는 죽죠. 그러면 이 죽는 벼를 했는 게 아니라 이 벼를 지금 잡초로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잡초 중에서도 슈퍼 잡초라고 해서 그냥 뿌렸는데 안 죽는 그 풀들이 있어요. 그 풀들은 중요한 게 있죠. 어,
나중에 열매를 열어서 씨앗을 내서 퍼뜨리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예전에는 일반 그 풀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남았겠지만 처음에는 뭐 농약 주면은 다 죽겠죠. 하지만 살아남은 일부의 슈퍼 잡초들은 나중에 뭐 하면서 이 본인 스스로 이 제초제 성분을 이겨내면서 더 독한 잡초가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더 독한 농약을 더 많이 뿌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땅이 더 황폐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GMO 작물 중에 제초제 성분을 뿌려서 안 죽는 작물을 만들고 나머지는 죽게 만든다. 이게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뭐, 잡초를 뽑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가 절약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형질 전환 동식물이 있는데요. 예, 읽어볼게요. 치료 성분이 있는 젖을 만드는 형질 전환 동물. 읽어볼게요. 항암물질 성분이 있는 젖을 만드는 젖소, 항암물질, 그 다음에 백혈병 치료제 성분이 있는 젖을 만드는 흑염소, 빈혈 치료 성분이 있는 젖을 만드는 돼지 등 새로운 형질을 갖춘 동물은 부가가치가 높다. 전에 선생님이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백혈병 치료 중에 인슐린 만들 때 우리가 유전자 제조했을 때 뭘 이용했죠? 음, 박테리아 이용했죠. 근데 이 박테리아를 이용하기에는 양이 더 작기 때문에 형질 변환 돼지를 이용해서 거기서 인슐린 뽑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질 변환 동식물을 이용해서 인간이 유용한 물질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식물 공장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식물 공장. 나머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식물 공장은 현재 있고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더 이용될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식물이 자라는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든 공간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도시나 극지방, 우주 등에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위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위쪽에는 우주만은 LED 형광등이 LED 형광등이 아니죠? LED 조명이 위쪽에 있고요. 당연히 빛의 양도 조절할 수 있고요. 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어, 레드, 그린, 블루 중에 색깔을 섞어서 가장 빨리 자라는 최적의 빛을 만들게 됩니다. 이 플러스 식물고증은 또 뭘 조절해야 할까요? 온도도 조절해야죠, 온도. 일정한 온도로 유지됩니다. 365일.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야 될까요? 습도. 습도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필요할까요? 물도 필요하겠죠, 물. 필요한 물. 또 뭐가 필요할까요? 물 다음에, 그 다음에 자라야 되니까 영양분도 필요하겠죠, 영양분. 영양분. 이것들을 넣어서 키우게 됩니다. 이 중에 또 중요한 것도 우리 잘 모르겠지만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라는데. 이산화탄소. 탄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식물 공장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질 때는 어디다 짓죠? 이렇게 위에 태양이 있고 땅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식물 공장은 수경재배를 보통 많이 잘합니다. 수경재배는 뭐냐면은 물에다가 키우는 건 수경재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보통 태양이 있으면은 밑에 밭이 있겠죠. 그러면은 어, 태양하고 그 밑에는 농사가 질 수 없죠. 밭 밑에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식물 공장 어떻게 하면은 이 층마다 LED 식물 하면은 어, 동일한 공간에서 위층으로 해서 쌓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식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도, 1년 내내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뭐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도 다 기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습도도 조절하기 때문에 최적의 어, 생육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네, 물도 최소한의 필요량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밭에다가 텃밭에 농사 지을 때는 날씨가 가물면 물을 뿌리죠. 그러면 물을 뿌리면은 누가요? 식물이 흡수하는 양도 있지만 대부분 밖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 양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 우리가 또 비료도 주고 퇴비도 주게 되는데 우리가 비가 오게 되면 그러한 영양분들이 씻겨서 하천으로 들어가서 환경적인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식물 공장에서는
최소한의 물, 최소한의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적정한 농도의 영양분 주게. 그래서 아주 환경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러한 공간을 만들려면 아파트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상추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것만 기르게 되는데요. 가끔 여러분 인터넷 자료에 보면은 뭐 쌀농사 같은 경우를 지기도 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고요. 우리가 먹는 이렇게 상추 정도 키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 시대가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좋은 건물, 그다음에 식물 공장에 대한 연구가 더 잘 돼서 미래 사회에는 아마 우리가 망고라든가 바나나라든가 기타 등등 그 모든 작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식물 공장에서 키울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출근을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요즘에 아는 그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이렇게 뭐 이런 공장이 우리가 취직하듯이 미래의 유망 직종 중에 나는 오늘 식물 공장에 취직을 해서 여기서 만드는 여러 가지 과일들 또는 채소를 가지고 판매를 해서 어, 이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바나나가 현재 우리나라 필리핀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어떻게 후숙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익지 않은 바나나를 다시 가공 처리하고 그다음에 소독 처리해서 오게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좋다 안 좋다 말이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식물 공장이 생기면은 주변에 식물 공장에서 바나나와 상추를 키워서 바로 오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좋고요. 그다음에 이송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을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먹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구분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 공장이 뭔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게요. 식물 공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 뭐가 있었죠?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다 맞춰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어디에 해당된다? 그렇죠. 이 에너지는 에너지. 그럼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에너지. 이 식물 공장의 활성화의 조건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하락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식물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도 만들고 기타 등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이 많이 들지만 더 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과 앞에 바나나 정도 키우려면 건물도 커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거기 식물을 자라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넣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가을철하고 봄, 그래서 언제죠? 겨울철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온도를 유지하려면은 1년 내내 온도와 빛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식물 공장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한번 읽어볼게요. 핵융합 발전과 같은 무한의 에너지가 상용화된다면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러면은 식물 공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싼 에너지 덕분에 식물 공장에 필요한 최상의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조절할 수 있고 밀폐된 공간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입니다. 때문에 농약과 병충해 없잖아요. 쉽게 하면은 병충해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농약을 거의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비료와 물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서 무농약 친환경 재배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모든 작물을 자연 조건에 관계없이 자연 조건이랑 우리가 보통 요즘 뭐 태풍도 오고 그러는데요. 날씨가 덥거나 또 비가 안 오거나 그런 관계없이 자연 조건 관계없이 연중 생산이 가능해진다. 연중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게 되게 장점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 보시면 이렇게 펜의 가격 있죠. 펜의 가격. 이 펜의 가격은 어, 현재와 한 달 뒤와 1년 뒤의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산품이니까 그러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뭐 어머니와 시장 보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보러 가면 현재 야채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전에 수해가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태풍이 오고 그다음에 또 태풍이 좀 오고 있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농작물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식물 공장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가격이 1년 내내 일정하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겠죠. 농약도 하지 않은 친환경 그 식물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럼 읽어볼게요. 그리고 기존의 식물 재배는 태양과, 중요하죠. 태양과 땅이라는 공간에 평면적으로 재배, 평면적 재배야지, 평면적. 왜 그러냐면은 태양 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 그래서, 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뭐 하기 위해서? 건너뛰기 위해서 우리가 뭐 했다? 유전자 재조합을 통한 GMO 작물을 만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식물 공장에서는 뭐 하지 않아도 이렇게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쓰겠지만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왜? 인공 태양 LED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 땅 수경재배를 하기 때문에 계속 층만 싸면은 엄청나게 많은 재배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한정되지만 식물 공장은 LED 인공 태양 조명 있죠. 조명을 식물의 키만큼 여러 층 설치해 재배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기하급수로 증가하여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책에 보면 현재 어디 있냐면은 우리나라 보통 남극에 보면은 남극 세종기지가 있잖아요. 그 기지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지금 식물 공장 형식으로 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첨단 식물 공장이 도시 내에 설치되어 신선한 무공해 채소 및 열대 과일을 값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다가오고 있다. 아주 좋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식물 공장이라고 한다. 식물 공장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생명기술이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이용됩니다. 에너지 분야 중에서는 여기 나오죠. 다양한 식물 자원으로부터 연료를 얻을 수 있어. 식물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데 최근 미생물 연료 전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이 기술이 이용되고요. 환경 분야에서는 식물이나 미생물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에서 얻는 녹말을 이용하여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든다. 이런 데문에 바이오 플라스틱, 식물 정화 물질을 만든다. 그러면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 에너지 별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도 신재생 에너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체나 유기성 폐기물과 같은 바이오 매스를 이용하여 연료 생산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바이오 에탄올. 녹말 작물을 발효시켜 추출한 바이오 연료를 이용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알코올을 직접 생산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바이오 에탄올, 뭘 이용한다? 녹말 작물을 이용한다. 바이오 디젤, 두 번째 바이오 디젤. 바이오 디젤은 뭐냐?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만든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만드는데 폐식용유를 많이 활용합니다. 폐식용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이오 메탄이 있는데요. 메탄 가스죠. 가축이나 사람의 분뇨로 만들어서 이용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 크게 몇 가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바이오 에탄올, 뭐 있다? 녹말 식물, 뭐 우리가 흔히 녹말 식물 하면은 뭐 쌀도 있겠고 콩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작물이 있겠죠. 이런 걸 이용한다. 그다음에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기름을 원료하는데요. 동물성도 이용됩니다. 돼지 기름도 이용되는 폐식용유를 이용한다. 그다음에 바이오 메탄, 가축이나 사람의 분뇨 이게 발효되면 메탄 가스가 나오죠. 그래서 세 가지 이용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 중에 조금 참고로 알아줄 중에 바이오 에탄올이 있습니다. 여기 바이오 에탄올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게 되면 이런 내용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녹말 작물이라 하면 우리가 먹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보통 콩이라든가 그다음에 밀이라든가
아니면 쌀이라든가 등이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가 있냐면은 어, 인간이 참 돈에 민감하다 보니까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 원래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에서 연료를 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석유에서 어, 원료 얻게 되는데 인간이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콩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작물들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휘발유 가격, 그 다음에 경유 가격이 상당히 높은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일반 쌀이나 콩이나 밀을 그냥 쌀 해볼게요. 쌀 1kg을 그냥 팔면은 1달러였는데 이 쌀을 뭐 하면은 발효를 해서 에탄올로 만들어 팔면은 1.5달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그냥 쌀로 파는 게 좋을까요? 이거 발효해서 파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발효를 시켜서 에탄올로 파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점이 생깁니다. 당연히 이 세계 곡물 시장을 그 하는 사람들 이런 큰 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다는 입장에서는 이 쌀을 어디다 팔면 좋을까요? 이 발효하는 공장에 팔아서 거기서 이윤을 얻는 게 좋겠지만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세계의 곡물량이 어디로 가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곡물이 어디로 가는 거죠? 그렇죠. 에탄올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효시킨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세계의 곡물의 비축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하죠. 곡물이 줄면은 이렇게 세계의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오르게 되겠죠. 그러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미국에서는 요게 원래 쌀 1달러짜리가 1.2달러, 2.3달러짜리 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원래 1달러는 작은 돈이 들었지만 후진국에 있는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 곡물 가격이 되게 민감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1달러가 1.2달러, 1.3달러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곡물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1달러 하루에 버는 돈 1달러이기 때문에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았는데 문제가 어떻게 했다?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줄어들었다? 먹을 수 있는 어, 쌀이나 밀이나 콩이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되게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시스템이 있냐? 미국에서 이러한 곡물을 만들 수 있는 양을 제한해 버렸어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게 굳이 좋은 것만 아니다. 어?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썩거나 버려지기보다는 뭐한 게 나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에탄올이라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생물을 정화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 능력을 높인 식물이나 미생물을 활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 분해, 농축시켜 환경정화시킨다. 보통 우리가 식물을 이용하는 건 많이 일죠. 우리가 뭘 이용할까? 보통 그렇죠. 갈대. 갈대를 키워서 뭘 한다? 어, 정화시킨다. 우리가 또 이건 물에 떠 있는 불의옥잠도 어, 많이 키우죠. 이런 거 정화식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보통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연정화법. 자연의 미생물 정화 능력을 이용하여 생태계에 오염된 물질을 분해하는 방법. 이거는 우리가 보통 버리게 되면은 자연에서 그냥 정화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이용하는 방법이 자연정화법을 한다. 두 번째, 생물 활성화법. 미생물의 먹이인 질소, 인과 같은 무기 영양소 물질과 산소, 수분, 유화제 등을 첨가합니다. 첨가. 이런 걸 첨가해 주면은 이것들이 활성화 되겠죠. 이 활성화되면 결국 뭘까요? 우리가 오염된 물질 더 많이 먹겠죠. 그래서 이거를
미생물 활성화법이랍니다. 미생물에 먹이를 줘서 활성화시켜서 오염된 물질을 더 분해 빨리 시키는 방법. 세 번째는 생물 접종법인데요. 영양물질과 함께 이유류 분해 능력이 뛰어난 균질을 추가 접종해 분해 속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종합법은 뭘 이용한다? 그냥 자연 상태에 그냥 놔둬서 그냥 정화하게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미생물 항병보다 미생물에 뭘 준다? 먹이를 주는 게 생물 활성화법.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영양물질과 함께 영양물질 넣는 거 아까 생물 활성화법이겠죠. 여기다 플러스 뭘 준다? 뛰어난 균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균주도 같이 넣어준다. 그래서 하는 게 뭐다? 생물 접종법이다. 생물을 같이 넣어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연정화법, 자연 그대로를 이용하는 방법. 생물 활성화법은 영양분을 줘서 활성화시킨다. 세 번째는 뭐다? 영양분 플러스 뭘 집어넣는다? 유류 분해능력 등 균주도 같이 집어넣어서 해서 생물을 같이 접종시키는 생물 접종법.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분야도 이용하게 되는데 생명기술이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의약품을 개발하고 대량 생산에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 면역 거부 반응이 없이 손상된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장기, 전에 얘기했죠? 무균, 미니돼지 활용 방법이 있고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골수, 망막, 피부 등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치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저는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 장기 활용 방법. 장기가 필요한 환자가 있습니다. 여기 있겠죠? 현재는 뭘 이용한다? 인공 장기. 여기 보면은 인공 심장이 되겠죠? 이런 장기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수명을 연장해서 환자의 생존율을 높입니다. 중요한 게 누가 필요하죠? 현재는 기증자가 필요합니다. 기증자가 있을 때까지 인공 장기를 이용해서 돌리는 방법인데 미래는 어떻게 이용한다고요? 미래는 뭘 이용한다?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이용해서 면역 거부 반응이 없도록 만든 바이오 장기를 환자에게 이식한다. 그래서 바이오 장기는 뭘 많이 이용한다? 동물 중에 알겠죠? 미니 돼지를 이용한다. 이러한 돼지를 뭐라고 한다? 형질 변환 무균 돼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 보죠. 인간의 세포에서 인간의 몸에서 세포를 이렇게 채취한 다음에 이 세포를 배양을 하겠죠. 배양을 하게 되면은 분열을 하겠죠. 이 분열되는 과정이 일정한 순간에 뭘로 변한다겠죠. 네, 그죠? 뼈로도 가고, 뼈로도 가고, 그다음에 혈액도 가고, 그다음에 장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근육도 만들고, 신경도 만드는데 우리가 이때 원하는 세포를 가져다가 따로 배양시키는 방법을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읽어볼게요. 줄기세포를 필요한 조직으로 분할시킨 다음 기존의 손상된 조직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주 좋지만 현재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다? 부분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기술의 융합이 있는데 요즘에는 생명기술 플러스 메커트로닉스를 합쳐서 바이오닉스라고 하는데 바이오닉스. 근데 메커트로닉스는 뭐냐면 메커트로닉스는 전기전자에다가 기계를 합친 게 보통 메카트로닉스로 합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예전에는 보통 자동차 하면 보통 무슨 장치야? 기계장치라고 하죠. 기계장치. 전자장치도 있긴 있었지만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동차를 보면 이게 특히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도 뭐가 많이 들어가죠? 조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속도계 그 다음에 주변의 안전 센서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의자에 보면 자동으로 의자 높낮이 조절하는 거 에어컨 온도 조절 등등해서 각가지 장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기, 전자 플러스 기계 예를 들면은 전기과, 전자과, 그다음에 기계과 따로따로 해서 이거를 어떻게 배운다?
한 번에 몰아서 같이 배운다. 이걸 무슨 과를 한다? 메카트로닉스 과를 하는데 여기다 플러스 뭐가 시킨다? 생명기술까지 합치게 되면 뭐가 된다? 바이오닉스. 그래서 앞으로는 뭐가 생길 수 있다? 대학교에 바이오닉스과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체 인식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체 인식 기술. 이게 생체 인식 기술은 또 어디에 포함되지? 이거는 중요한 게 플러스 보안 장치나 보안 장치.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보안 장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핸드폰 열 때 뭘로도 열죠? 얼굴 인식도 있고, 그다음에 홍채 인식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런 생체 인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기술을 첫 번째 보죠. 센서로 개인별 신체 특성을 구별하여 보안에 이용됩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든가 지문, 홍채, 목소리, 그다음에 정맥은 보통 어디에 이용하냐면 손등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손등에 보면은 이렇게 힘줄이 있죠. 이 힘줄이 위치가 사람마다 조금 틀린다 그래서 요 정맥의 위치, 그다음에 목소리, 그다음에 홍채, 눈에 보면은 핏줄도 있죠. 그다음에 지문, 그다음에 얼굴 모양으로 인식하는 건 생체 인식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컴퓨터 보안 관련해서 상당히 유망받는 직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기술 플러스 정보통신기술에서 스마트 헬스케어가 요즘에 뜨고 있습니다. 특히 뭐가 있다? 원격진료. 그 다음에 바이오닉스에서 손상된 신체를 의봇, 의소로 대체하거나 입는 로봇으로 움직임을 조절하여 보조하여 비장애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아까 얘기한 생체인식 기술 나왔죠. 지문, 음성, 홍채, 얼굴, 정맥 등 개인마다 다른 고유의 신체적 특성을 인식하여 보안 시스템에 활용한다. 그래서 이거를 생체 인식 기술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생체 인식 기술. 알겠어요? 스마트 헬스케어. 센서를 이용해 수집한 심박수, 체온, 혈압 등 건강 정보를 분석하여 착용자에게 건강 관리에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요즘에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 중에 이렇게 끼고 다니는 무슨 형식? 밴드 형식 있잖아요. 시계 형식, 밴드 형식 많이 끼고 다니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 한다?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원격진로 의료와 정보통신 기술이 의료 플러스 정보통신 기술 합쳐진 거 이게 중요합니다. 결합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 상태를 검사하거나 진단받을 수 있는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집에서 직접 하거나 또는 이런 장치가 있는 곳에 가서 어, 서울까지 가지 않고 대도시까지 가지 않고 이런 장치가 있는 데 가서 간단하게 하시면 좋겠죠. 특히 시골 같은 데는 뭐가 있지? 시골 같은 데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에 이런 장치들을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장치들을 해놓고 의사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 직접 이렇게 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격 진료가 가능합니다. 생명기술 발달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은 뭐가 있죠? 식량 문제 해결한다. 질병의 치료 예방할 수 있다. 아까 에너지 나왔죠. 에너지 생산과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생명 경시 풍족, 인간의 존엄성 하락, 생명의 빈익부 부익부 현상, 그다음에 생명 윤리 문제 발생됐고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기술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책임감 있는 생명윤리, 생명기술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능력과 태도에서 연구자, 개발자는 밑에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기술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을 파악하여 연구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떻게 될까? 기업은 이윤추가 목적이지만 이윤추구 때문에 생명기술을 부정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기업윤리 의식을 갖춘, 기업윤리를 꼭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동식물이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됩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하냐? 생명기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규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기술이 부정적 활용과 관련하여 철저하고 통제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생각해보기 문제를 냈는데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논술형 문제 혹시 논술형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뭐 지금 중학생이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신 다음에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나중에 여러분 미래에 어른이 됐을 때 이러한 문제는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생각해 보라고 좀 적은 내용이니까 자세히 보고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에 발달된 유전자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염색체 DNA를 조작하여 뭘 가능하다? 키, 외모, 지능, 운동 능력, 수명 등을 미리 조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유전자 재조합된 사람과 같이 평가받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유전자 제조한 사람과 같이 평가받는다. 세 번째,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 제조업 허용한 나라가 있다고 봅시다. 우리나라는 현재 허용하지 않았지만 10년, 20년 지나 어느 날 허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냥 유전자 제조합 또는 핵 이식을 막아야 될까? 네 번째, 돌아가신 부모님을 핵치환으로 다시 복제했다면 전통적인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호칭 어떻게 부를지, 그 다음에 가족 여부, 가족으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하면 좀 유전자 제조 또는 복제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보통 양쪽 부모님 양쪽에 앉아 계신데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재산 분배 이건 누구냐? 가족 중에 누구냐? 누가 복제했냐? 또는 어떻게 재산 분배하느냐? 되게 문제가 많겠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 만든 영화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일랜드 이란 영화와 그 다음 인타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유튜브 주소를 해놨는데요. 이 주소 누르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상평가 문제. 첫 번째. 생물 정화 기술은 생분해 능력을 높이는 식물이나 뭘 이용하죠? 뭐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 분해, 농축시켜 환경을 정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뭘 이용하죠? 미생물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 뭐뭐뭐는 지문, 음성, 홍채, 정맥, 얼굴 등 개인마다 다른 고유의 신체적 특성을 인식하여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뭘까요? 생체 인식 기술입니다. 생체 인식 기술.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간단히 설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기술의 활용 중에 농축산 분야 6종 관련돼서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포융합과 유전자 제조합, 성질 전환 동식물, 그 다음에 식물 공장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요. 식물 공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너지 환경 분야 아주 중요한데요.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바이오 에너지 세 가지,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메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 정화 기술 중에 세 가지 배웠는데요. 자연 정화법, 그대로 이용하는 자연 정화법, 생물 활성화법, 먹이를 줘서 활성화시킨다. 생물 활성화법. 그 다음에 먹이와 영양물질 플러스에다가 균주, 미생물도 같이 집어넣는다 해서 생물 접종법에 대해 배웠고요. 바이오 플라스틱 배웠습니다. 옥수수 사탕 속에서 잘 분해되는 거를 바이오 플라스틱을 합니다. 의료 분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의료 분야 중에 바이오 장기, 줄기세포 배웠고요. 그 다음에 생명기술의 융합에서
바이오닉스, 생명기술 플러스 메카트로닉스, 생체인식기술은 생명기술 플러스 정보기술,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생명기술 플러스 정보통신기술, 그다음에 원격진료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기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서 나눠서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